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분석 모델, 심리사회 모델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실은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모델 이외에도 실은 굉장히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문제 해결 중심 모델이라든지 위기 개입, 뭐 역량 강화 모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델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앞서 정신분석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신분석 모델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전문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델이고 또 심리사회 모델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고유하게 개발된 그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근데 둘 다 진단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개입을 갖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제 중심 모델은 그런 장기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고 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한 끝에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을 우리가 단기 개입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단기 개입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 특성,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자, 과제 중심 모델은 그야말로 과제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과제를 해결하는 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어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수단이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실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및 과정, 그 다음에 이 모델의 활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중심 모델의 개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과제 중심 모델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0년대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리드와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사회복지 대학원의 교수님들이셨는데요. 이분들이 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물론 이제 아래 나오지만 여기 나오지만 과제 중심 모델은 어떤 이론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던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만든 보다 실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론에 근거하지는 않았으나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그런 인간행동과 관련된 또는 실천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융통성 있게 절충하여 활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은 이 모델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클라이언트가 뭔가 과업을 수행하는 거야. 과제 다 똑같은 말인데요. 과제, 과업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제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제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뭔가를 함으로써, 즉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 중심 모델 제가 알려드리면서 교재에 사례를 하나 제가 설명해 놨어요. 소개해 놔서 정호라고 하는 친구의 사례를 올려놨는데요. 이 친구의 사례는 뒤이어서 나오는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의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할 때 계속 제가 예시로 쓰는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 중심 모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사례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제 정오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는 어디 지금 시설에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오가 학교 잘 가지 않고 자꾸 외박하고 반항하고
할머니는 이제 정호를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모에게 의논하는데, 뭐, 뒤에 다시 나와보면, 다시 뭐,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되는데, 뭐, 이모가 너무 간섭하고, 그래서 좀 얘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 관계도 안 좋고, 지금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호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학교 가지 않는 거, 외박하는 거, 그다음에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 지금 이 친구가 중3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이 친구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사례를 그냥 잘 기억해 두시면서요. 이제 이 과제 중심 모델을 쭉 제가 개념이며 과정이며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사례를 제가 활용을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과제 중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심리사회 모델이나 정신분석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화된 모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걸려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입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그 효과를 우리가 측정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개입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개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 내적인 것이 막 변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미미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리드와 앱스타인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들의 제자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겠죠. 졸업한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쭉 현장에서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실천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제자는 굉장히 단기간에 문제 해결을 하는 제자들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서 그 문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와 앱스타인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쭉 데이터를 모은 거죠.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보통 6번, 8번, 내지 6번, 8번에서 16번 정도의 그런 회기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면담, 즉 개입을 하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정도 갔다가 쭉 우리가 만약에 개입이 되면은 될수록 효과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면 장기 개입으로 가는 게 되게 좋겠죠.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멈추고 그 개입이 그다음부터 약간 미미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이 보통 8회기에서 16회기 정도 상담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굳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개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고 좀 더 그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좀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개입을 하고 그 변화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변화 어떤 그 삶의 변화에 좀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 여러분들 책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무성. 아이고, 이렇게 또 쓰려니까. 책무성.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책임을 진다. 클라이언트 문제에 책임을 진다. 뭐,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무성은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 문제에 책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accountability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투입한 거에
대비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많이 투입을 했으면 그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우리는 사회복지 개입을 하는 데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 개입이 효과가 있어야겠죠.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성과 또 효율성,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개입에서는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입이 책무성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가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그다음에 보다 효율적인 개입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9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과제 중심 모델은 굉장히 이제 단기 모델에 속한다. 그러니까 보통 단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을 넘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 개입이. 그래서 시간 제한적인 이제 단기 치료 또는 단기 개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우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때요?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요 사이에 개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구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종결하는 순간까지 몇 회기, 그 다음에 몇 회부터 몇 회기까지는 뭐 어떤 과정,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어느 회기에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은 구조화된 개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론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이론에서 이런 경험적으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러한 이론에서 얘기하는 방법론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받아들여서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험적인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개입을 해봤더니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이러한 개입, 효과가 있었던 개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기 나오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특징도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113페이지에 제가 거기에 단기 개입이 갖고 있는 특징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개입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은 이제 신속한 개입을 한다. 여기 PPT에는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신속한 개입을 한다. 113페이지, 114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이 다시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기 개입 모델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단기 개입 모델은 과제 중심 모델, 행동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단기 개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델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 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히나 이제 단기 개입 모델로서 과제 중심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간 제한적이다. 그쵸? 단기 개입 모델이다. 자, 단기 개입 모델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몇 회기라고 정하고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한 16회기 이상은 넘지 않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달, 3달. 2달은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에 보통 우리가 한 번 정도 만나면 8번 만나는 건데 8번 만나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12번, 16번 정도. 그래서 최대한 6개월을 넘지 않는 게 단기 개입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시간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신속하게 개입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개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막 깊이 내면의 문제를 파헤칠 수는 없어요. 어느 세월에 내면의 문제를 파헤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느끼기에 나는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난 되게 힘들어.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고 단기 개인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로 가지 않아요. 초점 현재에 맞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단기 개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단기 개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과제 중심 모델, 단기 개인 모델로서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 중심이에요. 그럼 과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표가 달성된 상태, 즉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것도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이면 수단이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게 과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제 누가 해야 되나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단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 수정 모델이라든지 인지행동 모델도 클라이언트가 막 참여를 해야 돼요. 변화하려고 뭔가를 막 해야 돼요. 행동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사고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뭔가 과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거 문제인데 이거를 해봐, 이거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내가 변하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누가 정해,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혼자 정한다기보단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회복지사가 함께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그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왜? 과제를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거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가 중심이 된 모델이죠. 뭐 당연하죠. 과제가 중심이다. 과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문제예요 라고 동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이게 문제인데 왜 클라이언트는 이게 문제라고 안 하지? 이거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호소한 문제,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견해에 따라서 같이 뭔가 정한 문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 왜냐? 그래야지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제 중심 모델은 환경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이 자원을 뭔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그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원을 창출해 준다거나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개발해 준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뭔가 자원과 관련된 부족한 자원과 관련된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개입은 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원체계, 클라이언트 주변에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원체계를 찾아내서 이걸 활성화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어떤 하나의 이론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뭐 방법론, 뭐 기법 이런 것들을 절충적으로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입에 있어서의 책무성 강조한다.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기 모델을 만든 이유는 장기 모델이 효과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 단기 모델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책무성, 즉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 효과를 효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사론 시간에 뭐 사례 연구나 단일 사례 연구 뭐 아니면 설문지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에 있어서 효과성을 평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객관적으로 얼만큼 변했느냐. 아, 좋아졌어. 뭔가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안정된 것 같다. 이렇게 모호하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좋아졌다면 얼만큼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효과, 그다음 효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담보되는 걸 우리가 개입에 있어서의 책무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모델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제 중심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과제 중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과제 중심 모델은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계속 과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과제 중심 모델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과제구나. 그래요. 그랬을 때 과제를 뭔가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지? 어떤 걸 과제로 삼지라고 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 한다? 표적 문제라 한다. 표적 문제. 문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단기 모델이잖아요. 3개월 내지는 뭐 길어야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단기 모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 되게 많을 수 있겠죠. 어떤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뭐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까 정오의 사례와 같이 마찬가지로 뭐 학교를 가지 않고 외박하지 않고 뭐 그다음에 학업 성적을 올리고 이게 그가 호소하는 정어가 호소하는 그런 문제라고 봤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정어가 왜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했는지 심리 대적인 것도 이렇게 좀 돌봐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어가 이 제시한 문제는 단순 세 개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단기 모델인 과업 중심, 과제 중심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그다음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정어가 이제 상담을 왔을 때 그 아이가 이야기한 요것만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때로는 저 깊이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도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뭘 활용해요? 심리사회 모델이라든지 정신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정오의 마음을 이렇게 도닥도닥 할 수 있어야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과제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모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이 모델이 좋고 어떤 문제는 또 B라는 모델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시한 정오의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과제 중심 모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모델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과제 중심 모델로 누누이 얘기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은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꼭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표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표적 문제를 정할 때 클라이언트가 말해요. 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걸 변화되길 실은 원한다. 하지만 다 할 수 없어. 막 10가지를 얘기했, 5가지 이상을 얘기했는데, 그 5가지 이상을 우리가 이 짧은 개입 기간 동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를
잡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표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대 3개까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3개까지니까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최대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밝혀진 사례에 있어서의 정호가 얘기한 그 표적 문제는 뭐 외박, 그다음에 낮은 성적, 그다음에 할머니가 사촌과 비교하고 막 잔소리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싫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게 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할 게 뭐죠? 그쵸? 과제 중심 모델이잖아요.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과제 수행. 자, 과제 또는 다른 말로 과업, 뭐 어떤 책에는 과업, 또 어떤 책에는 과제, 다 똑같은 말이죠. 과제 또는 과업.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제가 쭉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과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문제 해결, 변화를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하는 활동이에요. 자, 표적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표적 문제가 3개가 됐네요. 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얘기한 표적 문제 뭐예요? 외박을 많이 한다. 성적이 낮다. 할머니 잔소리하는 게 너무 싫다. 나 이게 좀 해결됐으면 원한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랑 같이 상담하는 동안에 이렇게 정했겠죠.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외박을 자주 해요. 정호가. 성적이 낮아요. 이런 거는 외박을 안 해야 되는 건 누가 안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외박하지 않는 거. 외박을 안 하기 위해서 뭔가 정호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외박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호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제 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주로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고, 그럼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정호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지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뭐 서비스가 있거나 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주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얘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를 도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복지사의 과업이에요. 만약에 이제 정호가 뭐 외박을 만약 할머니와의 할머니 잔소리 너무 싫다. 그러면 정호가 해야 할 거는 이제 할머니가 잔소리할 때 뭐 그냥 좀 듣고 넘어간다. 이게 얘가 해야 할 과제라면 사회복지사는 할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할머니 정호한테 하루에 뭐 잔소리 10번 할 거 2번으로만 줄이시고요. 좀 참아주시면 어쩔까? 이런 거를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정호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와주고 뭐 필요하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좀 치워주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도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이 과제가 이거를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함께 합의하고 동의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과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면 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과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표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의 특징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과제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의 과제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과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외박하지 말아야 된다. 외박하지 않는다가 이제 우리가 외박하는 것이 문제고 외박하지 않는다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뭐 해야 돼요? 실제 외박하지 말고 외박하게 되면은 너 어딨다, 나 어딨다 전화 꼭 하고 늦게 귀가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클라이언트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같이 합의를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제는
어떤 과제는 이제 나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떠나서 면접실 밖에서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정호 같은 경우에 사례 이외에 다른 사례를 한번 예를 들면은 자존감에 그러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되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 대학생 친구가 있어요. 여대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말을 자기가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위축되어져 있고 그래서 늘 자존감 상태가 지금 낮은 상태이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친구하고 막 얘기하려면 친구 얘기도 듣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제 나를 거부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의 문제를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 사람들을 잘 사귀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술들, 뭐, 물론 자존감도 향상시키기도 해야겠지만 또 행동적인 과업을 한다면은 뭐 대화 나누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한다거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 그런 방법을 안다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밖에 나가서 상담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랑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면접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제 면접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과제는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지지해 주기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 또는 다른 기관에 협상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런 거는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걸 다른 기관에서 연결시켜줘서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 과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공서 가서 뭘 해야 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때 뭐 사회복지사가 그때마다 관공서를 쫓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연결시켜줘요?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서 같이 가서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기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의 유형은 여러분들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크게 일반적인 과제, 조작적인 과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과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이고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제를 일반적 과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과제는 목표가 달성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립을 원한다.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제 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한 5살, 4살쯤 됐고, 4살쯤 됐고 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그러니까 월세방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좀 아직은 계속 알바만 이어나가고 있어요. 알바만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직업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알바를 통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엄마가, 정규적인 직업을 얻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어디 가서 일을 한다는 거가 되게 두렵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센터를 떠나서 뭔가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두려워하는 거죠. 즉, 오랜 기간 동안 어쨌거나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뭔가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직업을 얻는 거, 그쵸? 직업을 얻는 거, 그 다음에 독립된 어떤 집을 얻는 거, 이게 목표다.
그러면은 직업을 얻고 독립된 집을 얻는 거, 이게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일반적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달성된 상태도 직업을 얻는 거고, 독립된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이기도 하고, 목표가 달성된 상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과제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직업 얻기, 그 다음에 집 얻기, 뭐 이런 식으로만 기술해 주시면 되고, 조작적인 과제는 실제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뭐 면접을 봐야 되고, 뭐 지원서를 내야 되고, 센터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죠? 뭐, 집도 알아봐야 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조작적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과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일반적 과제에서부터 나온다. 일반적 과제는 목표 또는 목표가 달성된 상태다.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이거를 좀 더 행동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뭐다? 조작적 과제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과제의 상호 관련성 뭐 이거는 뭐 아시겠죠, 여러분? 어때요? 조작적 과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일반적 과제에서부터 나온다. 일반적 과제는 목표가 달성된 상태이다. 조작적 과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다. 라는 거죠. 자, 조작적인 과제는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는 이 조작적인 과제는 그럼 앞으로 나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계약을 해요, 우리가. 표적 문제 정하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해지기도 하고, 뭐 아니면 계약 이전, 계약 단계에서 정하기도 하고, 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뭐 이 조작적인 정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딪혀서 하다 보니 아, 요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작적인 과제는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계획 및 형성에서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될 거. 계획 및 형성에서 사회복지사가의 고려 내용이다.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동기화. 자, 여러분들 쭉 얘기했겠지만 대충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감이 조금 잡히시죠? 자, 이 과제 중심 모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뭘 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목표, 즉 과제를 수행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양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또는 주변의 기관들을 연계시켜 줘서 클라이언트 과제 수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면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조작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집을 얻는데 부동산 계약, 아까 좀 전에 그 사례, 부동산 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쫓아가서 부동산 계약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 자원봉사자 분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함께 가서 그렇게 이제 과제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연계 방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큽니까?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과제를 정하고 또 구체적인 조작적 과제도 정해서 이걸 시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동기. 이게 없으면 과제 중심 모델은 굉장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동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실행 가능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과제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거는 뭐 과제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제는 바람직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를 준다거나 그런 과제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과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과제는 얼마든지 융통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문제를 처음에 사정에서, 초기 사정에서, 이게 문제야, 표적 문제야라고 정했는데, 다시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하고 면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다시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이걸 후속 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속 사정을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는 과제는 바꾸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과제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작적인 과제도 얼마든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뭐 요점 정리라든지 제가 여러분들 이 챕터마다 계속 퀴즈, 돌발 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민 해결도 있고요. 학습 평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보시고 이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 저기요. 시험 문제도 다 여기를 토대로도 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119페이지에 보면은 고민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 과제와 조적적 과제를 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주관식에 이런 문제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습 평가 이런 것들도 제가 매번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한 번씩 보시고 풀어보시면 중간고사 보실 때 확실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